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요한 것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미군과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또 충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도로에서 차량들끼리 장갑차들끼리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카미실리 지역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또 충돌했는데요. 지난해 이후에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위터 계정 모하마드는 현지 시각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시리아 북동부 카미실리 일대의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현재 파견된 러시아군 헌병대가 사용하는 가즈 2975 타이거 전술 차량과 카마즈 타이푼 장갑 트럭, BTR-80 등 세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러시아 순찰대는 도로 전방에서 순찰 중이던 미 육군 MATV 장갑차 2대를 발견했습니다. 미군 행렬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러시아군 타이거 전술 차량은 갑자기 급가속해서 미군 행렬 사이로 끼어들었고 다시 갓길을 통해 미군 행렬 선두 차량을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미군 MATV 차량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해서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고 양측 차량이 도로 밖에서 충돌 직전의 상황에서 간신히 차량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차량은 도로변을 걷던 시리아 민간인 한 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요. 현재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직접적으로 아닌데 지금 그 미국의 MATV 장갑차들이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일단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려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 보시면 이 스타렉스 우리 현대차라서 좀 또 반갑기도 한데 아무튼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지금 미군 그 장갑차들이 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차가 순찰을 하면 당연히 천천히 달리죠. 뭔가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것은 빨리 가겠지만 순찰을 하면은 사주 경계를 해야 되니까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복 2차선이니까 차가 밀립니다. 차가 밀리니까 그 뒤에 러시아군들이 또 가다가 섰어요. 이제 천천히 이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따라가는 이 지금 무하마드라는 사람의 차는 그것을 이제 다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추월해서 가다가 앞에서 차가 오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제 성질이 급한 러시아 차량이 이걸 추월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차량 중에서 타이거 집차죠. 전술 차량. 이게 제일 선두에 있었는데 확 추월해가지고 오른쪽 갓길로 추월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 MATV 장갑차 2대 중에서 2호차가 추월한 걸 봤죠. 아마도 제 생각에 2호차가 1호차에다가 무전을 한 것 같아요. 러시아 차량이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포위 못하게 차단해라. 그래서 이제 갓길로 막아버렸죠. 이것을 이제 다시 러시아 차량이 비켜가면서 다시 또 막아버렸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시리아 민간인 한 명이 러시아 전술 차량 타이거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중상을 입었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천천히 가니까 빨리 가고 싶으니까 추월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추월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왜? 민간인 차량들은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도 돼요. 근데 러시아 군용 차량들은 더군다나 2호차가 봤을 때 지금 그 뒤에 BTR 장갑차가 있지 않습니까? 무장 장갑차죠. 그러니까 이 군용 차량들끼리는 특히나 적국 아닙니까? 이 동맹국이 아니죠. 적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신네들을 추월하겠다, 양해해라 라는 사실은 사인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술 차량 타이거가 중간에 끼어들었죠.
또 앞으로 또 추월하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순찰하는 이 MATV 2대의 차량들은 러시아군에게 포위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게 보면은 이 차량들이 마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추월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포위 기동을 하는 겁니다. 포위 기동. 그러니까 당연히 미군 차량이 포위를 못하게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면은 이 미군 차량에다가 사인을 보내줬어야죠.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무렵쯤에 도보 순찰을 하던 러시아군과 미군들이 부딪혀가지고 그때 뭐 러시아군이 완전 일방적으로 짓밟혔죠. 이제 깨졌고 싸움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또 1월 달에 다시 지금 이 보이는 이렇게 러시아군이 추월하려고 하는 것을 미군이 이 지역은 우리 영역이 하고 막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자 이러다가 정말로 미국과 러시아가 이 시리아 인근에서 한판 붙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주먹 다짐 한번 왔다 갔고 이제 총질까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포위 기동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이제 미군이 신사적으로 막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포위 기동이다 생각되면 사실은 쏴도 되는 겁니다. 왜? 작전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좀 큰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군이 오는 3월 2일부터 노르웨이, 그것도 러시아 국경 바로 인근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주관으로 짝수해에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인 콜드 리스폰스 2020 훈련이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미 유럽사령부가 현지 시각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노르웨이는 물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9개국에서 15,000명 이상의 육해공군 병력이 참가하며 대규모 항공작전과 지상작전이 포함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 유럽사령부는 육해공 전장에서 실시되는 실전적 훈련을 통해 극한지 기후 조건에서 벌어지는 고강도 전투 환경에서 효과적인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훈련이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대비한 훈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비상입니다. 이번 훈련은 노르웨이 북동부의 나르비크 항구에서 병력이 전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북부 핀마르크 지역까지 지상군이 전개될 예정인데 10,000명에 가까운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는 지역이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전투기와 함정들은 지난 2018년과 2016년 훈련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 국경 인근까지 접근할 예정이어서 자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러시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미군의 유럽사령부가 지금 주체가 되고 노르웨이가 주관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종합훈련을 하는데 9개국, 그러니까 북유럽 지역에 있는 9개국이 같이 15,000명을 보내가지고 노르웨이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 항구라고 할 수 있는 북해함대, 북극함대 무르만스크, 그 무르만스크에서 300km 떨어진 지점, 그리고 노르웨이와 러시아와의 국경 150km 떨어진 지점까지 병력을 전개시킨다. 병력은 그렇게 전개시키지만 전투기나 함정은 거의 뭐 국경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훈련을 하면서 이 유럽 사령부는 이거는 고강도 전투 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유럽연합군이 벌이는 고강도 전투훈련, 상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죠. 그래서 특히나 이 지역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4개의 함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대인, 전략 함대인 무르만스크 인근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욱더 긴장할 예정이고, 또 지금 다음 달에 역시 이거는 이제 나토 주관으로 사상 최대의 이 군사훈련 디펜더 유럽이라는 훈련을 또 하거든요. 여기 지금 미국이 무려 5개 사단의 지상군을 보냈어요. 이건 뭐 사상 최대의 규모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디펜더 유럽, 그리고 북쪽에서는 미 유럽 사령부 주관으로 이런 그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은 콜드 리스폰스 2020.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이 디펜더 유럽의 일환은 아닙니다. 따로따로예요. 별개예요. 이렇게 그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러시아와 미국의
이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냉전 이후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소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아에서 뭐 내일 당장 러시아와 미국이 총격이 벌어져도 결코 이상한 상황은 아닐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INF 탈퇴 이후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실상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프랑스와 독일의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지 호사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3국이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에 합의했었는데요. 어제 프랑스와 독일이 이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1억 5천만 유로 규모의 연구 계약에 공동 서명하면서 유럽 공동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 체결식에서 이것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체결된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이며 스페인도 합류하기로 했다라면서 21세기 후반 우리는 위협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이 차세대 전투기는 이러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 유럽 방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야망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FCAS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다소와 독일, 스페인의 에어버스 등이 주축이 되어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40억 유로를 투입해 시제기를 설계하고 2040년부터 생산해서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순차적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전투기의 6세대 전투기의 기본 능력인 스텔스 능력과 초음속 순환 능력, 인공지능과 무인 전투기 연동작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영국 주도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템페스트와 경쟁 구도지만 프랑스는 궁극적으로 양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FCAS 개발 사업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서 오는 2040년까지 등장할 6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PCA와 FAXX, 러시아의 PAC-DP, 중국의 JXX, 일본의 F3, 영국의 템페스트 등 최소 6종류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2030년대부터 본격 양산되는 우리나라의 4.5세대 전투기 KF-X의 앞날에 빨간불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합동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자라고 이제 했고 시제기 개발 계약을 체결했어요. 1억 5천만 유로랍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동으로 개발했던 이 전투기 개발 사업 성공한 게 없죠. 유로파이터 같이 개발하려고 했다가 쫑나버렸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가베닉 전투기 같이 한번 하려고 했다가 또 쫑나버렸던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성공한 적도 있어요. 타이거 공격 헬기 그리고 NH-90 기동 헬기 같이 이제 결국 하다가 끝을 맺었죠. 끝을 맺은 사업인데 망해버렸죠. 타이거 공격 헬기 완전히 사상 최악의 운영 유지비, 그리고 NH-90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다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이 합동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한답니다. 지금은 영국은 유로파이터는 영국도 같이 했고 프랑스는 빠졌지만, 당시 같이 하려고 하다가 빠졌지만 영국은 템페스트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템페스트 좀 들어와라 이제 이런 거겠죠. 아무튼 이 전투기 개발이라는 것이 뭐 이런 것에서 보시다시피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 혼자서 해나가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소요된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 리스크를 이렇게 좀 분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KF-X를 우리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여서 했던 것처럼, 그래야 예산도 좀 분담을 하고 또 규모의 경제도 성립이 되죠. 우리 공군이 필요한 양 플러스 인도네시아 공군이 필요한 양 하면 이제 총 생산 기본 대수가 늘어나니까 대당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프랑스, 독일, 스페인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이걸 보면서 뭐 제가 KF-X 이야기만 하면 저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국산품 애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KF-X 이야기만 하면 뭐 현대자동차 한번 봐라, 뭐 저거 뭐 또 우리 K9 자동차 봐라, 우리 탱크 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상 무기하고 이 항공 무기하고는 달라요. 지상 무기는 우리 한국 육군이 세계에서도 거의
원탑, 투탑에 들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자주포 생산 많이 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탱크 많이 생산한 나라 거의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 우리는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육군 무기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군 무기는 그렇진 않죠.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국산 무기를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 국산 무기가 좋아. 이건 아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뭐 KFX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KFX가 날아다니는 시기에 이렇게 전 세계는 6세대 전투기로 간다라는 이런 암울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이 6세대 전투기의 그 요구 조건이 있어요. 일단 고성능 스텔스, 5세대보다 훨씬 더 고성능으로 구현되는 스텔스 성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레이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AI가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무인기를 다량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합동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센서 퓨징, 그러니까 레이더 따로 뭐 따로 아니라 모든 센서, 적외선 또는 레이더, 또 시각, 그리고 내가 받는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그래서 하나의 정보로 구현돼서 전투력으로 발휘되는 이 센서 퓨징 능력, 5세대 전투기 F-35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한 센서 퓨징 능력, 그리고 이제 슈퍼 크루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프터버너를 가동하지 않아도 초음속으로 순항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서도 연비가 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슈퍼 크루징이니까. 그리고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협동 교정 능력. 그러니까 뭐 조기 경보기, 이지스함, 위성,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전투기들, 이런 것과 완전히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작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6세대 전투기의 요구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시기에 우리는 4세대 전투기를 이제 만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방위 산업체들이 인터넷 작업을 해서 국산품,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마치 매국노로 매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아서 저 같은 사람을 매도하고 욕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 그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무튼 유럽의 6세대 전투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